1장 이 예쁜 멜로는 없다. 서 실장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시나리오 작가인 작가님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작가님이 시나리오의 진도를 70%는 나갔으리라 기대했지만 작가님의 대답은 싸늘했다. 절반도 못 나갔다. 도대체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에? 멜로라는 게 장르 뻔하고 최대한 예쁘게만 그리면 된다고요. 서 실장은 닥달했지만 작가님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게 있는데 나 멜로 체질 아니야. 작가님은 글을 쓰면서도 스스로 닭살이 돋았다고 했다. 하지만 서 실장에게는 그런 예술적인 고뇌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강조했다. 안 그러면 우리 집 끝장이에요. 부도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늘 돈 타령이었다. 무슨 놈의 여편네가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돈 타령이야. 아내는 아침 7시 뉴스부터 마감 뉴스까지 꼬박꼬박 챙겨보며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서 실장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쁜 멜로가 나올 리 없다고 아내 탓을 했다. 작가님은 결국 폭발했다. 별 엿 같은 핑계를 다 대고 있네. 그리고 작가님은 결심했다. 이 멜로 시나리오를 그냥 확 덮고서 다른 거 쓰면 안 될까? 서 실장은 농담하지 말라며 누굴 죽이려고 그러냐고 했지만 작가님은 정말 죽이는 아이템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연쇄살인범 이야기. 쉽게 말해 세븐 같은 영화였다. 여기에 사회적인 비판을 섞는 이른바 소셜한 아이템이었다. 작가님은 그 시나리오를 쓴 놈이 30억을 벌었다고 귀뜸했다. 서 실장은 혹했다. 작가님은 농담 삼아 말했다. 3억만 주라. 내가 7, 8, 9, 10 네 편 써줄게. 이 새로운 이야기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아무튼 이 영화는 호텔방에서 시작해. 한 여자아이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한 남자에게 걸어간다. 그 여자아이가 시트를 걷으면 그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잘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서 실장은 스타트가 나쁘지 않네요. 라고 말했지만 곧 다시 멜로 시나리오 걱정으로 돌아갔다. 2장 20개의 색이, 20개의 조각. 사장님은 시나리오를 가져오기 전에는 얼굴도 보기 싫다며 서 실장과 작가님에게 여관으로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서 실장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겠다고 약속하며 작가님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낮에는 방이 시끄러웠고 작가님은 집중하기 힘들었다. 점심시간, 서 실장은 보거를 먹자고 제안했지만 진행비가 별로 없던 첫날이라 결국 백반을 먹기로 했다. 식사 중 작가님은 새로운 시나리오의 핵심을 풀어냈다. 죽은 자들은 모두 썩고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자들이지. 이 연쇄 살인범에게는 묘한 동조 분위기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은근히 조성되었다. 범인은 그동안 살해하고 절단해온 인간들의 신체 조각들을 모아 포르말린 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전신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을 저지른 범인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왼손을 스스로 자른다는 것이었다. 서 실장이 이유를 묻자 작가님은 설명했다. 일종의 자기 반성인 거지. 타락한 세상을 질타하기 위해 범인 역시 타락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벌을 내린다는 의미였다. 범인은 그 신체 조각품 위에 회칠을 하고 석고를 입혀서 미술전에 칠품한다. 그리고 그 작품 이름을 20세기라고 붙였다. 범인은 20세기 마지막 날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밝히고 메시지를 남길 계획이었다.
서 실장은 범인이 도대체 누구냐고 애타게 물었지만 작가님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건 범인이 중요한 영화가 아니야. 범인은 마지막 한 씬이면 충분해. 3장. 딴따라와 천박한 평론. 작가님은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세상의 모든 천박함에 지쳐 있었다. 그는 술자리에서 영화 평론가와 기자들을 만났다. 평론가 유 선생은 한국 영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미없는 영화는 국적과 상관없이 용서하면 안 돼요.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는 한국 영화를 밀어주려고 해도 짜증이 나서 못하겠다고 했다. 다른 이는 예수라는 친구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기들이 딴따라라는 걸 몰라요. 그는 딴따라는 대중을 위로하는 것이지 자꾸 대중을 가르치려 하는 것은 건방이라고 꼬집었다. 유 평론가는 특히 평론의 천박함을 비난했다. 20자 평을 쓰면서도 20자를 넘어가는 평론가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를 밥그릇으로 보니까 함부로 별을 주고 평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짓은 천박하다고 했다. 누군가 유 평론가에게 마누라에게도 별점을 주느냐고 놀리자 그는 발끈했다.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신중해야지. 하지만 이어지는 농담은 더욱 천박했다. 마누라 얼굴은 별 2개 반, 저퉁이는 별 3개. 작가님은 술자리에서 소리쳤다. 영화판이 언제부터 이렇게 개판이 됐는지 모르겠어. 문화 양아치들이 차고 넘쳐. 4장. 삶이 곧 영화다. 서 실장은 아내의 출산일이 임박해 있었다. 작가님에게 시나리오를 빨리 끝내달라고 애원했다. 넉 달이나 참았다면 닷새를 못 기다리겠느냐는 작가님의 말에 서 실장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안 그러면 내가 제왕절개 수술해서 확 끄집어내 버릴 테니까. 작가님은 여간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글을 쓸 수 없다고 투덜거렸다. 옆방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은 개새끼들 도대체 건물들을 어떻게 짓길래 라며 이 부실한 건축에 분노했다. 다음번엔 좀 더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호텔방을 잡아달라고 서 실장에게 요구했다. 어느 날 작가님은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고 절망했다.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노래방 및 호프집 운영자가 다시 술을 판 혐의에 대한 뉴스였다. 한국 땅에선 영화는 절대로 현실을 못 따라가. 절대. 뒷북만 치게 되어 있다고. 작가님은 현실이 너무나 강력하다고 느꼈다. 서 실장은 애써 작가님을 다독였다. 제발 태교하는 마음으로 예쁜 것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벽까지 글을 쓰던 작가님은 잠시 쉰 사이 아들놈이 깔아놓은 게임을 한번 건드렸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컴퓨터가 이상했다. 윈도우가 뜨지 않았다. 결론은 최악이었다. 세기말 바이러스 3.4 버전이 하드를 완전히 작살내버린 것이다. 컴퓨터 수리공은 말했다. 하드가 왕창 다 날아가 버렸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이 뇌가 없어진 거니까요. 백업하지 않았다면 살 방법이 전혀 없었다. 작가님은 절규했다. 나 못해, 못 써. 차라리 내 배를 째라. 서 실장은 글을 달래며 다시 써야 한다고 했지만 작가님은 도저히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태로 서 실장은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 사장님은 시나리오 계약금 전액을 일주일 안에 되돌려달라고 통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가님은 시원하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속이 다 시원하다.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야. 이제 멜로 같은 위선적인 글이 아닌 20세기라는 진정한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었다. 서 실장은 절박했다. 와이프 출산일이 오늘 내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먹여 살려야 할 발가락이 10개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작가님 덕분에 해고당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했다. 작가님은 농담 삼아 말했다. 나도 먹여 살려야 할 발가락이 60개야. 그리고 서 실장의 가족 발가락 30개를 꼭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두 남자는 소주를 마시러 갔고 작가님은 절박한 서 실장 앞에서 너무 태평하다는 핀잔을 들었다. 5장. 리스트에 오를 자들. 작가님은 새로운 시나리오 구상을 이어갔다. 범인이 언론사에 보낼 메시지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세상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일종의 전쟁 선포였다. 범인의 얼굴은 마지막 한 컷, 카메라가 남자의 다리로부터 서서히 훑어 올라가야만 볼 수 있었다. 작가님은 진심으로 리스트에 올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했다.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의 아파트를 성냥갑처럼 지은 건축업자였다.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아래층에서 인터폰이 오는 건 법규대로 지었다면 이럴 리 없기 때문이다. 철근살 돈으로 뇌물 먹인 게 뻔하다고. 그리고 뇌물을 먹고 준공허가를 내준 공무원 놈들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그들이 묵었던 부실한 여관을 지은 놈도 리스트에 올라야 했다. 그렇게 따지면 리스트에 오를 놈이 너무 많아서 한 100편은 만들겠다고 작가님을 한숨을 쉬었다. 가장 큰 고민은 어떤 놈을 고를지, 그놈의 어디를 잘라버릴지였다. 6장. 교수, 문상우, 지식인의 타락. 대학 교수 문상우는 이 시대의 실패를 지성적으로 고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모두가 세기말을 떠들지만 한국 사회는 늘 세기말이었다고 단정했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세기말은 그 끔찍한 얼굴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는 지난 100년의 한국이 실패한 100년이며 우리들의 아비들이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9시 뉴스에는 개기는 정치인, 재벌, 뇌물, 살인, 사기, 매춘 등 암울한 뉴스만 가득했다. 문 교수는 이 절망적인 현실의 돌파구는 섹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섹스라고 허무하게 말했다. 그는 익명의 여자와 극단적인 허무에 가봐야 진정한 이야기거리가 풀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를 일종의 마조이즘이라고 정의했다. 문 교수는 학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다. 그는 인류학자들이 유인원의 고한 무게를 측정해 추론한 결과 인간은 침팬지와 고릴라의 중간이므로 성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존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토마스의 원칙을 지켰다. 이것은 같은 여자를 3번 이상 만나지 않고 길어도 3달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감정이 생기지 않고 관계가 심플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운 교수 역시 시스템의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대학 교수 자리를 확정받기 위해 재단 측에서 요구하는 찬조금 4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돈을 바치고 교수가 된다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눈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괴로워했다. 결국 그는 술에 취해 선배에게 술을 뿌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상황은 복잡하게 꼬였다. 7장. 관계의 파멸과 고소. 문 교수는 관계를 심플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익명의 섹스는 폭발했다. 그는 애인에게 우린 쉔플한 관계야. 그 이성은 곤란해. 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그를 이기적이고 더러운 남자라고 비난했다. 그때 제니박이라는 여성이 문 교수에게 테이프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문 교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했다. 그 아이는 그들이 7번째 만난 날 만들어졌으며 그때 문 교수는 농담처럼 가볍게 사랑이라는 말을 했었다고 했다. 제니는 아이를 지우려 했지만 문 교수가 준 상처 때문에 생각을 바꾸었다. 그녀는 이 테이프를 보낸 이유가 당신의 삶을 조금 무겁게 해주고 싶어서라고 했다. 얼마 후 문 교수는 아내의 고소로 인해 간음죄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아내는 그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다. 문 교수가 만난 여성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고 진술한 아가씨는 성교 날짜, 장소, 횟수, 심지어 신체 특징까지 경찰에 자세히 진술했다. 문 교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말했다. 당신 용서하기 마음먹었었어.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신 그 건망증은 여전했어. 아내는 문 교수의 무책임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내 인생에서 나가줘. 문 교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집과 직장을 포기하고 5개월간의 고투를 거쳐 아내의 고소가 취하되었다.
그는 이제 이것저것 잡문을 써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이 아주 무거워진 거죠. 라고 말했다. 8장. 자본주의의 독백. 한편 재산을 60억가량 굴리고 빌딩과 주택을 소유한 한 사업가는 도덕을 경멸했다. 그는 도덕? 돈 되나? 없는 놈들이나 실컷 지키면서 살라 해라고 했다. 그는 돈이 도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사업 철학은 단순했다. 살아남는 놈이 강한 기야.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남는 놈이 강한 기라. 그는 한국이 절대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선진국이 되면 투명과세, 많이 번 놈은 많이 내야 하는 세금 제도 때문에 가진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즉 자기 돈을 남에게 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이대로 썩은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 탈세에도 걸리기 어렵고 가진 자들이 눈치만 조금 보면 되는 천국이었다. 그는 쾌락을 추구했다. 옥한에만 있으면 믿기지 않는 모든 일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비극이 닥쳤다. 길바닥에 쓰러진 자식, 현일아를 끌어안고 그는 절규했다. 아들을 살려만 준다면 주변의 여자에게 너 내 하나 낳아줄래? 그러면 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긴데 라고 광적으로 매달렸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 앞에서의 절망이었다. 9장. 절망 속의 젊음과 희망의 목. 젊은 여성 소령은 절박한 현실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학비와 약값을 벌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모도독하다고 인정했다. 내가 가진 건 이 몸뚱이밖에 없는걸? 그녀는 삶을 포기한 개구리였다. 우유 속에 빠진 개구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면 우유가 치즈가 되어 그것을 딛고 나올 수 있지만 소량은 그냥 익사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지쳤거든. 그녀는 돈을 모아 일본에 디자인 공부를 하러 유학 갈 꿈이 있었지만 비싼 약값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했다. 그녀는 희망이 있느냐는 질문에 냉소했다. 아직도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요. 소령은 자신이 언젠가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여자아이처럼 사악 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실장의 아내는 남편의 해고와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분노했다. 그녀는 주부들이 20세기 마지막 천민이라고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줄줄이 달고 델마와 루이스처럼 멋지게 떠나는 영화는 없냐고 한탄했다. 10장. 너무 개판인 세상. 문 교수가 간통죄로 고소당한 날 서 실장은 아들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작가님은 서 실장의 아들이 고추더 듬직하고 잘 달렸는지 농담하며 축하해 주었다. 작가님은 비록 넉 달을 끌다가 바이러스로 원고를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2달 만에 20세기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하지만 투자자를 만나지 못했다. 작가님은 세상을 향한 관심을 완전히 끊었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적당히 고치기엔 너무 개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슬픔을 느꼈다. 자신이야 여태까지 욕하면서 버텨왔지만 자신의 새끼에게는 원칙이 통하고 기본이 통하는 제대로 굴러가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절망적이었다. 이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 세상이 알아서 바뀔 기미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 실장은 자포자기한 작가님에게 가수 한영애가 말했던 것을 언급했다. 희망은 사람들한테 있는 거라 그랬거든. 결국 작가님은 작은 희망을 구상했다. 이놈의 세상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한 남자의 얘기. 두 남자는 세기 말에 끝에서 냉소적인 현실을 마주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같다. 그래도 희망은 너와 내가 손잡은 사람에게 걸 수밖에 없지. 희망은 언제나 사람들의 몫으로 남아있게 마련이지. 세기 말의 모든 파멸과 모랄 해저드 끝에 작가와 제작자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연대 속에서 새로운 시작,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힘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1999년의 끝은 역설적이도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발견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2000년의 시작이었다.